자, 자유한국당의 여상교 의원 지금부터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여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어제도 그 논의를 했는데 결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쟁점이 어떤 거예요? 청문회 일정을 8월 중에 하느냐, 네. 9월 초로 넘어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네. 양당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신환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29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예, 보니까 예. 지금 법에 따르면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20일 안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청문 요청서가 접수가 된 게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9일까지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다시 말씀드려서 꼭 15일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안에 가급적이면 해달라라는 법의 규정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네. 그보다 기간을 더 늘려서 청문 날짜를 잡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는 시한으로 잡혀있는 20일도 훈시 규정이니까 꼭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예. 20일까지 청문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재요청해도 안 오면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의 이 판단 나름입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안 오더라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예. 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네. 지명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그 청문회 일정을 조금 늦춰잡자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견제하는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리가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검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좀 잠정적으로 한 이 정도가 돼야 그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그 날짜는 언제쯤이 되는 건가요? 9월 초로 생각이 되고요. 9월 3, 4일, 5일이나 이렇게 대충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9월 2일 정도 보도가 나오던데 3, 4, 5일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9월 2일은 국회 개원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기국회. 그날 곧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조국 후보자는 어제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조국 후보자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꾸 지금 비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비리에 따라서 여론들이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빨리 청문회를 끝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네, 아무튼 그 여야 간사가 좀 일정 협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아마 생각일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야기 전하고요. 저 이제 관련 의혹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차원이거나 아니면 여상규 위원장님 개인 차원도 좋은데 이제 가장 중하게 좀 이건 점검이 필요한 의혹이다라고 설정하는 게 어떤 의혹입니까? 그런 의혹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과도한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또 소송 사기, 강제집행 멘탈, 조세 포탈,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이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여기서 모든 걸 다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좀 그럼 추려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는 지금 그 의원님만을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조국 후보자 쪽에서 나온 반론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우선 그 사모펀드 모집 금액이 100억입니다.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그 중에 74억, 거의 뭐 80%에 가까운 투자를 조국 후보자 가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문제고요. 약정이죠, 그러니까. 예, 약정이죠. 네. 약정이 문제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 운용 주체가 네.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그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광극공사, 뭐 예컨대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네. 광극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또 앞으로 법무장관을 할 사람이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투자를 한다는 게 네. 공직자로서는 용납하기가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근데 김종민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법에 따르면 어떤 고위공직자는 주식 투자, 직접 투자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니까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간접 투자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자본주의적이고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공직자는 우선 그런 과도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 공직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안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뭐 예컨대 뭐 그렇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보다 나은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는 오히려 블라인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공직자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모펀드에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공직자의 영향력이 어떤 작용할 수 있다는 대목과 관련해서 또 그 업체가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가 이제 광극공사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가로등 자동전멸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니까 이게 연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첫째 이 업체가 가로등 관련 어떤 납품을 해왔던 걸 보면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두 번째는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이 업체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오히려 손실을 봤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 때문에 이 업체가 매출이 늘고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결과를 놓고 가정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 회사가 이전부터 수주를 해왔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펀드 투자 자체가 손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거 가지고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 말씀은 이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자가 광극공사하고 연결되는 업체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지금 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동산 우선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동서겠죠. 손안의 동서 이혼한 조국 동생의 처에게 처의 빌라 구입 자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나 이런 조세 포탈과 연결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혹들이 아주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은 이게 그 실거래가 아니라 위장 매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전재수 씨가 어제 이제 발표한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예. 뭐 명의를 빌린 위장 매매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 거래였고 그 실제 예.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나 서류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런 계약서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계약서 위조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위조가 아니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면 그 계약서는 네. 뭐 위장 계약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 위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예. 그렇게 이 부동산을 내가 매수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일단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돈이 바로 그 돈을 이제 뭐 조국 부인 돈 가지고 바로 그 빌라를 구입한다든지 네. 그 구입한 빌라에 조국의 부모가 어머니가 산다든지 또 이제 이혼했다는 그 조국 동생 부부가 네.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혼한 동서간에 이혼한 부동산을 팔 데가 없어서 예. 이혼한 그 동서 손녀의 동서 네. 그래 조국 동생 부인에게 그 팝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관련해서 예.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빌라 예.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예. 그 자신의 시어머니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어떤 이제 빌라를 알아봤던 거고요. 그래서 조국 예. 후보자의 부인은 그 시어머니가 사실 집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지원해 드린 건데 예. 그 시어머니가 그 둘째 며느리였던 그 전재수 씨. 예. 왜냐하면 그 자신의 둘째 아들이 그 부인에게 돈도 제대로 이제 벌어서 갖다 준 적도 없고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주고 해서 미안해서 예.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같이 살자고 했다라는 게 지금 호소문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 본다면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와 그 전 재수 씨간에 쉽게 하면 동서지간의 거래가 아니라 예. 시어머니와 어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간의 거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형식적으로는 이혼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러나 돈이 그렇게 지원이 됐고 네. 이런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네. 그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서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뭐 그런 호소문 내용처럼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네. 사실관계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예.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통 이혼한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시어머니가.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예.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 뭐 손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예,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식하고 이혼한 며느리를 볼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특수관계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제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법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장 이혼이고 부동산도 위장 매매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정황 사실에 비추어서 검토할 수 있겠죠. 뭐 모든 범죄 사실이 네네. 혐의자가 피의자가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인하죠. 예. 그러나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정황 사실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는 게 검찰 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이혼한 게 맞구나. 예. 안 그러면 이거 가장이혼에 불과하다. 예.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예예. 조세 포탈죄가 되는 것이고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하나만 좀 여쭙고 다음 또 이제 그 의혹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위장 이혼이냐 실제 이혼이냐라는 그 부부지간이 만약에 그 그러니까 이전 부부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황으로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이혼을 했다라는 동생 그 부부가 같이 산 적은 없다. 그 빌라에서도 지금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정황은 지금 반대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런 정황 사실들이 네. 어떻게 입증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뭐가 있느냐에 네네. 따라서, 네. 이게 위장 이혼이다, 진짜 이혼이다, 이렇게 판명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웅동학원 관련해서 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인데요. 요거는 짧게 요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2번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한 번 있었고 2017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이 2번의 소송이 있었던 것에서 그러니까 그 방증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청구 소송을 냈던 거 아닙니까? 2번째로.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고 또 이렇게 고개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맞죠. 네네. 오래전에 소송을 했고, 그러나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해서 다시 소송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정지시킬 겸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가능한데, 그러나, 그 공사대금 청구의 주체가 원래 하도급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로부터 양수받은, 지금 조국 동생이 공사를 했는데 실제 양수 주체는 조국 동생의 이 부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는 전 재수 씨가 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새로 설립된 아주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 조국 동생이 새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이상한 회사인데 그런 주체들이 그 조국 동생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겁니다. 양도받아 생사를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채권을 양수한 게 나쁜 것이다. 조국 동생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조국 부친께서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은행 부채를 지게 되고 그 은행 부채에 대해서 기금이 기술기금이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기금의 보증에 대해서 또 조국 동생이 또 보증을 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보증을 서가지고 그런 은행 거래나 기술기금의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 조국 부친은 아무 재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동생마저도 그 가지고 있던 그 학교 법인에 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제3자에게 미리 양도해버림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요, 지금 43억 원이라는 그 국민 세금입니다. 그게 전부. 알겠습니다. 43억이라는 그 펑크가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사실을 조장한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쁠 뿐더러 아주 강력하게 형사처벌돼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그 파헤치다 보면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만 일단 그 전달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상중님, 그 다음에 그 최현우님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뭐 파헤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까지 파헤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요지에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 이제 슬하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가 받을 충격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워낙 그 중책에 있다가 또다시 법무장관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최고 사령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지금 그 임명되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가족 관계 때문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단순한 가족 관계 같으면 당연히 가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되고 또 인권이 보장돼야 되겠지만은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조국 후보자가 그 웅동학원의 이사직을 맡음으로 해서 그 웅동학원과 거래한 조국 후보자의 동생 그런 법률 관계에서도 전부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는 아주 그 복잡한 가족 관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무슨
단 아니냐, 뭐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짧게 하나만 다른 문제 좀 여쭤보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의원님? 지금 이제 그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된 그 수사, 그러니까 출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입장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이신가요? 물론 거부죠. 왜냐하면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패스트 트랙을 걸 거냐 말 거냐 하는 매우 민감한 정치 문제입니다. 그 정치 문제를 이런 뭐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결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패스트 트랙을 걸게 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오신환 의원은 패스트 트랙을 반대했습니다. 그 위원인데 정개특위 위원인데 반대를 했는데 그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면 패스트 트랙은 부결됩니다. 그런데 그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빼고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는 최이배 의원을 새로 보임을 합니다. 그 위원으로. 사보임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사보임이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회기 중에는 사보임은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보임을 하더라도 그 사임하는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보임은 불법이고요. 그 불법 사보임이 이 직권 남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걸 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불법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최이배 의원실을 전가했던 것이고 또 뒤에 관련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 회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나선 건데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 이게 왜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형사법적으로 보더라도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 문제를 바로 그렇게 사법적인 처리 절차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야당 탄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만 전달을 하고 시간 관계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